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집을 파셔야 해요. 며느리 지연이가 목소리를 높이더니 제 앞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지켜온 곳이야. 여의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 순간 큰아들 영민이까지 나타나더라고요.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해요. 집값이 오를 때 팔아야 한다고요. 74살 나이에 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니 과연 제가 이 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윤말자입니다. 올해 74살이에요. 경북 구미에 있는 오래된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 집 곳곳에서 그분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마당에 물을 줍니다. 9시가 되면 동네 교회로 나가죠. 반찬 봉사를 맡아서 하는데 벌써 20년째 하고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는 것이 제 삶의 보람이었거든요. 말자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교회 집사님인 김순이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고, 순이야,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져서 말이야. 그런데 요즘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특히 반찬 봉사를 할 때면 서로 수근수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가까이 가면 뚝 그치곤 했습니다. 요즘 말자, 언니가 밤늦게 집에 오신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판사 노인 집에 자주 간다더라고. 제가 들으라는 듯이 하는 소리였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사실 저희 마을에 최상만이라는 분이 이사 오신 지 한 달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판사를 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후 시골로 귀촌하신 분이죠. 나이가 77살인데 혼자 사시면서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세요. 처음 만난 건 지난달 마을 회관에서 열린 추석 잔치 때였어요. 혼자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제가 먼저 말을 걸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저는 윤말자입니다. 아, 네, 최상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하고 차분한 분이셨어요. 그 후로 가끔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상만 씨가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누어 주시기도 했죠. 그런데 이걸 동네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상만 씨 집이 저희 집에서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보니 제가 저녁 산책을 나가면 또 판사 집으로 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체면에 먹칠할 일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런 소문이 돈다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며느리 지연이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예요. 어머니, 내일 구미로 내려갈게요.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요. 전화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큰아들 영민이와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평소에도 저와 별로 친하지 않았거든요.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사이였죠. 다음 날 오후 지연이가 정말 내려왔어요.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부터 뭔가 단단히 벼르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지연아, 갑자기 무슨 일로? 집안에서 이야기예요. 마루에 앉은 지연이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이런 큰 집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집도 많이 낡았고요. 이 집을 정리하시면 좋은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집을 정리하라고?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말이에요?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 요즘 동네에서도 이야기가 좀 혼자 사시니까 이상한 오해도 받으시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지연이까지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건가요? 무슨 이야기 말이야? 판사 어르신하고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머니, 체면도 있으시고 저희도 참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평생 단정하게 살아온 제게 이런 모독을 주다니. 지연이가 가고 난 후후 저는 남편의 유품함을 꺼냈어요. 그 안에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써준 편지가 들어있는 봉투였는데 아직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어요. 너무 슬플까 봐서요. 그 봉투를 어루만지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분명 제 편을 들어줬을 텐데. 하지만 이제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야 했어요. 과연 제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교회에 나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말자 언니, 오늘은 반찬 봉사 안 하셔도 돼요. 집사님, 김순이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사람이 충분해서요. 거짓말인 게 뻔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거든요. 제가 반찬 담는 곳으로 가려는데 다른 권사님들이 저를 가로막더라고요. 말자 언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편하게 앉아 계세요. 그래요. 언니는 쉬세요. 이상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던 봉사를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하다니. 예배가 끝나고 나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거든요. 말자 언니가 요즘 판사 노인하고 밤마다 만난다더라고. 정말? 그 나이에? 그러게 말이야. 체면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못하게 해야지. 무슨 봉사야.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이야기하던 아줌마들이 깜짝 놀라면서 도망가듯 사라졌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평생 교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살았는데 근거도 없는 소문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당만 씨를 만났습니다. 텃밭에서 배추를 따고 계시더라고요. 말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정말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아, 이거 좀 드세요. 텃밭에서 갓 딴 배추예요. 고맙습니다만 받기가 좀 그래요. 왜요? 이웃끼리 나누어 먹는 건데 상만 씨는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모르시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 큰아들 영민이가 서 있더라고요. 엄마, 안녕하세요. 영민아. 갑자기 웬일이야? 지연이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요양시설 이야기하니까 싫다고 하셨다면서요. 영민이도 지연이와 한통속이었구나 싶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왜 요양시설에 가야 해? 엄마,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동네에서 안 좋은 이야기도 있고, 너도 그 이야기 믿는 거야?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게 문제죠? 영민이는 냉정했어요. 제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체면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양시설 안 가시면 저희가 법적으로 집을 처리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법적으로 저희에게도 권리가 있거든요. 엄마, 혼자 고집 부리시면 법원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키운 자식이 제게 이런 말을 하다니, 내가 정말 내 아들이냐?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영민이가 가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제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창밖에서 불이 켜진 상만 씨 집이 보였어요. 상만 씨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이틀 후 상만 씨가 또 채소를 들고 오셨어요. 말자 씨, 이번엔 무청이에요. 김치 담그시라고요. 상만 씨, 정말 고맙긴 한데 자꾸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혹시 제가 폐를 끼치나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니 상만 씨가 상처받으실 것 같고, 사실 동네에서 저희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상만 씨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떤 소문 말씀이세요? 저희가 뭐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만 씨가 깊게 한숨을 쉬더니 말씀하셨어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네요. 이웃끼리 인사하고 채소 나누어 먹는 것도 이상하게 보다니 상만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한 상황이 복잡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상만 씨가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좋은 분인데 제 때문에 오해를 받게 생겼으니까요. 그날 밤 상만 씨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는데 아마 혼잣말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기계 소리도 났고요. 그분도 외로우신 모양이었어요.
서울에서 혼자 내려와서 낯선 시골에서 지내시는데 이웃과도 편하게 지낼 수 없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소문이 난 상황에서 더 오해받을 일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더 큰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아침, 현관 대문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발견했어요. 금매, 한옥, 매매, 희망, 시세보다 높은 가격, 제시 가능,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누가 붙인 건지 뻔했습니다. 지연이와 영민이가 부동산 업체까지 동원한 거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려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 지연이가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소개해드릴게요. 김 변호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였어요. 어르신,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분들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공동 상속인이 있으면 단독으로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 집인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 어머니, 우리도 원해서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지연이는 뻔뻔하게도 자기가 제 걱정을 한다고 했어요. 요즘 어머니 이야기도 안 좋게 나고 있잖아요. 환경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떤 이야기 말이야? 판사 어르신하고 이상한 관계라는 이야기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근거도 없는 소문을 왜 믿어? 어머니 밤늦게 그 집에 들락거리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봤다고 해요. 언제 들락거렸다고 그래? 어머니가 부인하셔도 소용없어요. 이미 소문이 났는데요. 변호사가 끼어들더라고요. 어르신,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서류에만 서명하시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돼요. 서류를 내밀면서 펜까지 건네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온 거였어요. 안 해. 절대 안 해,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지연이가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딴 사람 같았어요. 평소에는 조용했는데 돈 앞에서는 이렇게 변하는구나. 변호사와 지연이가 가고 난 후 저는 완전히 기진맥진했어요.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어요. 오래된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남편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말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글씨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너를 혼자 두고 먼저 가서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살아준 내가 고마웠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뜻대로 해라. 마지막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편지를 읽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씀이었어요. 마지막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요. 제가 원하는 건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뜻대로 살겠어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싸워서라도 제 것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혼자서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법도 잘 모르고 변호사비도 없는데. 그런데 문득 상만 씨가 떠올랐어요. 판사를 하셨던 분이니까 법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 하지만 그동안 소문 때문에 거리를 두었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상만 씨가 저를 도와주실까요?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체면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제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상만 씨 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리니 상만 씨가 나오시더라고요. 말자 씨,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상만 씨, 죄송하지만 도움을 좀 청할 수 있을까요? 상만 씨 표정이 진지해지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들어오세요. 집 안에 들어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 변호사까지 데려왔다는 것, 그리고 동네 소문까지 상만 씨가 심각하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먼저 등기 관련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해요. 그리고 상속 관련 문서도 찾아봐야 하고요. 상만 씨가 도와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든든하던지 드디어 제 편이 생긴 것 같았어요. 상만 씨,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러시면 상만 씨까지 소문에 휘말리실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이미 소문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저희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제가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씨와 함께 구청으로 갔어요. 상만 씨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주시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말자 씨, 이거 보세요. 집 지분 중 일부가 당신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정말요? 네, 남편분이 생전에 증여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제가 완전히 무력한 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집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해요. 집에 상속 관련 서류들이 있을 텐데 찾아보시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상만 씨, 이게 뭐예요? 이건 유언장이네요. 그리고 이건 집을 당신 명의로 증여한다는 문서예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때 마침 마을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추수감사절 잔치였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거든요. 상만 씨, 저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뭘 이야기하시게요? 소문에 대해서요. 더는 숨어 지낼 수 없어요. 마을 회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평소에 저를 수근거리던 아줌마들도 다 있었고요.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어요. 이장님,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말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회관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요즘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상만 씨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이야기 말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상만 씨는 혼자 사시는 이웃으로서 가끔 텃밭 채소를 나누어 주셨을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다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저는 74년을 단 한 번도 체면에 먹칠할 일 없이 살아왔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면서 살았어요. 그런 제게 근거도 없는 소문으로 상처를 주시지 말아주세요. 그때 상만 씨가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퇴직 판사 최상만입니다. 말자. 씨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웃으로서 예의를 지키며 지내고 계세요. 혹시 저희의 만남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사과드리지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이 나서서 정리해 주셨어요. 그동안 소문으로 말자 씨가 상처받으셨을 텐데 우리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특히 평소에 저를 잘 알던 분들은 말자 언니가 그런 분이 아니지라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만 씨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용감하셨어요. 이제 소문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은데요. 상만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이제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겠네요. 내일 영민 씨를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날 영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민아, 엄마다. 내일 시간 있니?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 와라. 또 요양시설 이야기는 아니죠? 와서 들어봐. 영민이가 지연이와 함께 왔어요. 둘 다 뭔가 단단히 벼르고 온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생각 좀 바뀌셨어요? 영민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이 집 등기 서류 본 적 있니?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상만 씨가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봐라. 이 집,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엄마 단독 명의야. 아빠가 생전에 증여해 준 거거든. 영민이와 지연이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등기 서류가 거짓말하겠니? 그리고 이것도 봐라. 아버지의 유언장까지 보여줬어요. 아빠가 분명히 써놨다. 집은 엄마가 평생 살라고. 영민이가 한참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가 죽으면 너희 차지야. 그때까지 기다려라. 지연이가 발끈했어요,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지연아, 내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니? 시어머니한테 그 순간 지연이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나 봐요. 그리고 앞으로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마라. 당만 씨는 좋은 이웃일 뿐이야. 영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알겠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하지만 지연이 표정을 보니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눈빛이 뭔가 음험해 보였거든요. 영민이와 지연이가 가고 난 후 상만 씨가 말씀하셨어요. 1차전은 이겼네요. 하지만 방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왜요? 며느리 표정을 보니 뭔가 다른 수를 쓸 것 같거든요. 상만 씨 말이 맞았어요. 며칠 후 더 큰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지연이가 동네 전체에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아침에 장을 보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이상했어요. 두근거리면서 피하기도 하고. 말자 언니, 잠깐만요. 집사님, 김순이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언니, 이상한 사진이 돌고 있어요. 무슨 사진? 순이가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상만 씨 집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찍은 각도와 시간이 교묘했어요. 마치 저녁 시간에 집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찍어놨더라고요. 이 사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민이 부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보내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 더 심해요. 어떤 말이요? 순이가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와 판사 어르신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심지어 밤에 같이 지낸다고도 하고.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지연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순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어. 언니, 저는 믿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나이에도 그런 일이 있나? 사진까지 있는데 뭘 부끄럽지도 않나.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모독을 당하다니. 집에 도착하니 상만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말자 씨? 큰일 났어요. 저도 들었어요. 사진까지 찍어서 돌리고 있다면서요.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실을 밝히는 거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영민이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거든요. 엄마,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동네에서 소문이 이 지경인데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어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어르신, 이번엔
집을 억지로라도 팔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반대해도 법원에서 명령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가족의 명예가 실추된 상황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지연이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버틸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소문을 퍼뜨려 놓고 그걸 핑계로 집을 빼앗으려고 하다니. 지연아, 내가 그 소문 퍼뜨린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뭘 퍼뜨려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사실이라고? 무슨 사실? 어머니가 밤에 판사 집에 들어가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제 며느리라니?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어르신, 이번엔 정말 피할 수 없어요. 서명하시는 게 좋겠어요. 안 해. 절대 안 해.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영민이까지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이제 동네에서 살 수도 없어졌는데 뭘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며느리는 거짓말로 저를 모함하고 아들은 저를 내쫓으려고 하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변호사들과 영민이, 지연이가 가고 난 후 저는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당만 씨가 위로해 주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말자 씨,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당만 씨,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온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해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더는 버틸 힘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루 밑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내려가 보니 낡은 열쇠 하나가 굴러가고 있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이런 열쇠는 처음 보는 건데 어디에 쓰는 열쇠일까요?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마루 밑에 뭔가 중요한 걸 숨겨둔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혹시 이 열쇠가 그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내일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하지만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말자 씨, 마을에서 어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어떤 자리요? 워낙 시끄러워져서 말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에 회관에서 할 건데 관련된 분들 모두 오셔야 해요. 드디어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된 거였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어요. 마을 회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영민이와 지연이, 변호사, 그리고 동네 주민들까지. 이장님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윤말자 씨 집안 문제를 이야기해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먼저 아들 쪽에서 말씀해 주세요. 영민이가 일어났어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이도 많으시고 최근에 동네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고 요양시설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지연이가 일어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최근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판사 어르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계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증거도 있어요. 지연이가 사진을 들고 나왔어요. 인쇄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시어머니가 저녁에 그 집 앞에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사진은 낮에 찍은 건데 어둡게 보이도록 각도를 조절한 거였거든요. 이장님이 저에게 말할 기회를 줬어요. 말자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장님, 그 사진은 조작된 거예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증거가 있는데 뭘 부인하세요? 지연이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그때 상만 씨가 일어났어요. 이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최 선생님, 말씀하세요. 상만 씨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어요. 저는 평소에 산책을 다니면서 일기를 녹음으로 남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중요한 대화를 듣게 됐어요. 녹음기를 틀자 지연이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부동산 소장님, 집 팔리면 수수료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한 500만 원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럼 빨리 처리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계속 버티고 있어서. 사진은 잘 찍으셨죠? 네. 각도 맞춰서 저녁처럼 보이게 찍었어요.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이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그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이건 제 녹음기로 직접 녹음한 건데요. 상만 씨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분이 시어머니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사진까지 조작한 거네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함했다고? 말자 언니가 억울했겠네. 돈 때문에 저런 짓을 하다니? 이장님이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이거 사실인가요? 지연이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들킨 거죠. 영민이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지연아, 이게 정말이야? 지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어차피 시어머니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해요? 팔아서 모두 편해지는 게 낫잖아요. 지연아. 영민이가 지연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거든요. 참, 한심하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함하다니? 말자 언니, 정말 억울하셨겠어요? 며느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1차 반전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 같은 사람은 또 다른 수를 쓸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낡은 열쇠를 들고 마루 밑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손으로 이곳저곳 더듬어 보니 한쪽 모서리가 조금 들떠 있더라고요. 열쇠를 끼워 보니 딱 맞았어요. 어머나, 작은 상자가 나왔어요. 남편이 숨겨둔 게 분명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기 문서 원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제가 본 등기부등본과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집 지분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직접 쓴 각서도 있었어요. 이 집은 아내 윤말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날짜를 보니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쓰신 거였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걸 준비해뒀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혼자가 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만 씨에게 보여드렸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서네요. 이걸로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이 각서가 있으면 누구도 집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날 오후 영민이와 지연이가 또 왔어요. 어제 일로 기가 죽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영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이가 너무 지나쳤어요. 이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영민아,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남편의 각서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아빠가 마지막에 써준 거야. 이 집은 엄마가 혼자 살 수 있도록 남겨주신 거야. 영민이가 각서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이것도 봐라. 진짜 등기문서도 보여줬어요. 집 지분 대부분이 엄마 명의야. 너희가 상속받을 건 거의 없어. 지연이 얼굴이 새파랗게 됐어요. 자기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죠.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연아, 너는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어머니, 시어머니께 누를 끼치고 거짓말한 며느리를 둘 수는 없어. 영민이가 지연이를 말렸어요. 지연아, 우리 가자. 엄마한테 더 이상 배 끼치지 말고. 지연이는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어요. 영민이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연이를 잘못 봤어요. 영민아, 너는 내 아들이니까 언제든 와라. 하지만 지연이는 안 돼. 네, 알겠어요. 영민이가 가고 나서 상만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됐네요. 네, 드디어 끝났어요. 말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순간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결정할 거예요. 남편의 편지 구절이 떠올랐어요. 마지막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정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한 달이 지났어요. 동네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자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순애 집사님이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그때 저희가 소문에 휩쓸려서 언니를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언니, 교회 봉사 다시 하세요. 언니 없으니까 일이 안 돌아가요. 정말 기뻤어요. 다시 예전처럼 봉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당만 씨와 함께 의논한 일이었거든요. 당만 씨, 이 큰 집을 혼자 쓰기 아까워요. 어떤 생각이세요? 동네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들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루방은 담소 공간으로 하고 뒷마당 창고는 작은 빨래방으로 만들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빨래도 해드리고. 당만 씨가 눈을 반짝이시더라고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가 법률 상담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이웃 사랑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동네 분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자 언니, 이거 정말 좋은 일이네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 정말 필요한 곳이에요. 일주일에 3번씩 문을 열었는데 매번 10명 가까이 오셨어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빨래도 해드리고 특히 상만 씨가 하는 법률 상담이 인기였어요. 최 선생님, 우리 아들이 용돈을 안 줘서 그러는데 할아버지, 그런 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보람이 있었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교회에서도 정식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말자 언니가 하는 이웃 사랑방을 교회에서 후원하기로 했어요. 목사님이 직접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영민이가 혼자 찾아온 거예요. 엄마, 지연이와 이혼했어요. 정말?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영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영민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겠어요. 엄마가 하시는 일도 도와드릴게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들을 잃지 않게 된 거죠. 어느 날 저녁, 상만 씨와 함께 마루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자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뭐요? 이 모든 일들 힘들었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좋은 이웃도 만났고요. 상만 씨도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이곳에 와서 참 많이 배웠어요. 특히 말자 씨한테서요. 뭘 배우셨는데요? 진짜 용기가 뭔지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불의에 맞서는 것. 그 순간 저는 남편의 편지를 떠올렸어요. 마지막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정말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당당하게 의미 있게. 며칠 후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작은 모임을 열어주셨어요. 말자 언니, 언니가 있어서 우리 동네가 살맛나요. 정말요. 이웃 사랑방도 너무 좋고 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젊은 며느리 하나가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그런 며느리가 되지 않을게요.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마지막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 말씀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더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창밖으로 상만 씨 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며칠 후 구미시에서 기자 한 명이 찾아왔어요. 어르신, 이웃 사랑방 이야기를 지역신문에 소개하고 싶어서 왔어요. 정말요? 네, 어르신이 하시는 일이 다른 동네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서요. 신문에 저희 이야기가 크게 났어요. 그 후로 다른 동네에서도 견학을 오고
따라하는 곳들이 생겼습니다.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저녁, 상만 씨와 저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말자 씨, 손 잡아도 될까요? 상만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따뜻한 손을 잡고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상만 씨, 우리 잘 살아왔죠? 네, 정말 잘 살아왔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마지막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여보,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당당하게, 의미 있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용기죠.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말이에요.